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여당 쪽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설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답방설을 띄우신 배경 좀 이유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윤 의원님 답방설 인터뷰 내용 보니까 올해 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네. 왜 올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내 답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선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내용은 이미 합의한 내용, 즉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평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예. 일각에서 나오는 여름이라든지 구체적 시기가 이야기되고 있던데요. 네네. 이런 구체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 예. 자체도 크게 의미는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북미 관계가 완전히 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구체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네.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보니까 벌써 비대면 화상 정상회의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현실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비대면을 언급하신 것은 예. 상황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방역 이슈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국경과의 국경 지역을 벌써 1년째 꽁꽁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의가 계속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 모두가 화상으로 했습니다. 예. 따라서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핵심은 방식에 구애받지 말자는 제안인 것 같고요. 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라도 대화를 하자라는 것이고, 예. 어찌되었든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일정한 매듭을 짓고자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네.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 나온 다음에 통일부가 네. 이튿날이죠. 12일에 조달청 통해서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 이런 제목의 긴급 입찰 공고를 냈어요.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신호로도 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통일부가 입찰 공고한 내용은 예. 지난 가을에 정기국회 때 저희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입니다. 예. 통일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비대면 방식의 남북 대화를 준비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예. 그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아니면 최근에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방설 얘기 나오니까 이게 발맞춰서 같이 속전속결로 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별도의 네. 얘기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은 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답방설 말씀하셨을 때에도 뭔가 좀 의중을 읽으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 아니면 네. 또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나? 이런 또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남북 관계에서 혹시라도 그런 실마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남북 관계라는 게 민감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 보안이라는 보안이라는 게 대단히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는 청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지난 2018년 네. 벌써 3년 됐네요. 남북 정상 간의 지통전화 개설 때 관련 업무를 그때 맡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도 성사시킨 주역으로 꼽히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물밑에서 주요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예.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조율 문제라는 게 대단히
이 민감 영역입니다. 예. 일종의 비공개 사안이어서요. 이걸 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정상 간의 큰 틀에서 합의를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의 신뢰관계 속에서 큰 틀의 방향은 정하고 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게 답방설은 지금까지는 정말 그대로 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현실화 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다 보십니까? 저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당위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위론 차원에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저는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만큼 더한 평화의 길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 억제력 이거를 이거와 함께 병행하면서 군사를 강화하겠다. 또 이렇게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제 또 석 달 만에 이례적으로도 저녁에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고요. 네. 근데 또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담화를 통해서 이게 좀 표현이 제가 그대로 읽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을 특등 머저리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과 열병식 저녁에 한 거,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당 대회가 끝이 난 이후에 해오던 행사들입니다. 이게 크게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당 대회 전체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디테일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번 북한의 제8차 당 대회는 일종의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고 하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유훈 정치를 많이 쫓았거든요. 손대 김정일 위원장이 어땠다, 김일성 주석이 어땠다 이랬던 건데 그런 내용이 상당히 약화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일종의 3대 이념이라 그래서 당대회에서 공식 천명을 했고요. 사람에 있어서도 거의 전면적인 인적 교체를 단행을 했죠. 이전 시대 인물들은 퇴장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즉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렸다라고 북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행사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북한이 핵 억제력을 언급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강대강 기본 기조를 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 간의 약속대로 무력 시위는 하지 않지만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의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종의 저는 기선 제압용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일정한 불만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등이 있었지만 핵심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하자라는 그런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일종의 역할을 좀 나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더 기대하는 또는 주문하는 그런 행간의 어떤 뜻은 읽을 수는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밝히고자 했던 건 한 줄로 요약하면 압박은 하겠지만 지켜보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큰 틀의 골격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정하기 전에 대화를 하자고 하기도 난감한 노릇이고 그리고 대화의 문을 닫기도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양보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북한 8차 당대회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핵 위협 거론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꾸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남북 관계가 약간의 정체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평화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요. 당시에 전쟁 위기라는 말들이 시중에 파다했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인 철수 주장까지 논의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어떻는지 비교해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아직 끝난 상황도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야당에서 실패 운운하는 것은 저는 뭐 솔직히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좀 제발 실패했으면 그런 바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 바이든 비행정부가 네. 지금 인도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 이 자리를 신설하고 이른바 또 보니까 언론에서는 아시아 차르라고 하던데 이 자리에 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분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매우 전문가입니다. 일종의 중국 통이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 사망 당시에도 한반도 정책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민주당 대표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커트 캠벨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예. 저는 좀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인도적 대북 지원이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커트 캠벨 전 차관보가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과거에 육자회담이 교착 상태일 때도 이 커트 캠벨 차관보는 남북 관계 진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피력을 했을 정도로 예.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예. 저는 뭐 좀 기대를 품어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 좀 바꿔서 이것도 여쭤볼게요. 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 이거 두고 네. 이제 뭐 여당에서는 대책 세워야 된다. 뭐 감사도 제대로 안 됐었다. 이게 네.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은 뭐 이거 미미하다. 여론몰이다. 네. 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제가 이 분야의 과학자가 아니라서 예. 전문적 인용을 언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대응이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누출된 양이 적어서 괜찮다라고 하시는데요. 원전에서 안전한 누출이라는 말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원인과 인과관계 등 뭐 규명돼야 될 필요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인근 지하수에서 검출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의 모습은 좀 솔직히 황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별 문제도 아니다. 정치적 네. 주장이다. 제가 만일 야당이라면 정부는 뭘 했냐고 질타를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런 상식적인 일도 지금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왜 그런가 보면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월성 원전 폐쇄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예. 이 노후한 원전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니까 입장을 바꾸기도 애매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저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국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해법을 찾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추진, 이게 또 방역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당내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이 지사가 이제 뭐 국민을 철주를 보냐 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논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전국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해야 될 일은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 또는 언제 할 거냐 네. 라는 부분은 지금 논의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께서 이야기한 더 큰 위기 발언도 같은 고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이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사실 외통위 소속이신데 그 전화 연결된 김에 지금 제 질문은 다 많이 드렸는데 네. 그 청취자 한 분이 좀 간절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니까 네네. 뭐 외통위 관련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제 네. 의정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방금 윤 의원께 그 청취자 9676님께서 이런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앵커님 주제에 상관없더라도 꼭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조그만 청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 거래처 재정이 안 좋아서 미수금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세청 자료상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지원금 조금이라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